네, 일단 말 폭탄으로 북미 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로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군사 옵션까지 거론한 가운데 양국 간 어떤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 또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좀 긴장감의 수위를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중국이 얘기하는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죠. 뭐 그냥 사실 뭐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담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네. 그 담판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담판이라는 것은 뭐를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게 결국 북한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그거를 북한한테 주고 네네. 뭐 평화협정이라는 결국 한반도에 대한 그 북한의 어떤 뭐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뭐 한미동맹의 형식화 이걸 의미하는 건데 그걸 주고 북한은 이제 미국 공격하기 위한 ICBM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여전히 지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중국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반도 전문가분께서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중국판 병진 정책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돼야 하면서도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압박 없이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입장은 뭐 다 모든 관련 국가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자는 것이지만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럴 충분한 압박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엔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것이죠. 아직 트럼프 정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중국에게 그 북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런 카드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런 카드가 잘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또 가하진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카드를 또 내놓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벌써 중국에 대해서 그 카드를 이미 다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결합을 시켰죠. 이제까지는 미중 관계에서 경제 문제 따로, 안보 문제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추세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결합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결합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면은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지 무역 적자 문제라든지 여기서 융통성을 보이겠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부를 몇 번 칭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결합을 하되 부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죠. 만약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더 나서지 않으면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참지 않고 경제적 문제에서도 압박을 가하겠다. 이제는 마이너스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결합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염과 분노, 뭐 군사적 해법, 옵션까지 지금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의도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전형적인 그 국제정치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치킨 게임의 이제 그 양상입니다. 네. 치킨 게임에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단일 통로에 두 개의 차가 이제 자동차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쪽에서의 승리는 다른 한쪽이 피해야 됩니다. 다른 한쪽이 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가장 비합리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나는 간다. 뭐 어떨 때는 사실 나는 눈 감고 달린다. 그리고 핸들이 이게 아예 고정돼 있다. 나 못 돌린다. 이런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이제 그 비합리성의 합리성이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고도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북한으로 하여금 물러나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이제 북한이 그대로 될 것인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반응이 주목이 되는데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북한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북한은 벌써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8월 중순에
이제 그 괌 미군 예. 기지 30km에 40km 네. 연근에다가 이제 화성 네. 12호 4발을 쏘겠다. 네. 그리고 그 트레젝토리까지 발표를 했죠. 시마네현을 통해서 히로시마현 지나고 고치현을 지나서 네. 1065초간 사거리 3,356.7km를 날아가서 타격할 것이다. 네. 일반하면 굉장히 충분하고 엄중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더 네. 이상의 발언은 필요가 없다. 예, 큰 카드를 던졌죠. 네.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김정은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네, 그 김락균 사령관이 이달 중순까지 이제 괌 포위 사격을 뭐 보고를 하겠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어떤 시기를 좀 의식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전략국 대변인 성명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북한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성명문을 번역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미국의 언동을 우리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카드를 던졌는데 미국도 네. 빨리 입장을 정리하여라.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트럼프 네. 행정부는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오히려 북한의 그 말 전쟁에 더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의 발언도 강하게 하고 뭐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북한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북한은 지금 그 자기들의 국가, 당, 군사 목표인 전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뭐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의 이제 그 화해 이거를 바라듯이 한반도에서 지금 본인이 핵무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만 없으면 이 한반도를 공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괌을 공격하는 걸 보여서 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괌에 대한 그 공격 또는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당할 거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뭐 이거는 존망을 건 거죠. 특히 이제 이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잃을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미국은 무지무지 잃을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뭐 우리 봉 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 정치에서도 한 70년대 한참 이렇게 그 냉전이 그 격화될 때는 이 국제 정치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떻게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데는 미스 퍼셉션이다. 상대방에 대한 오해, 오판, 네. 뭐 오산 이런 거다.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미국을 북한이 공격을 하면 상당히 피해를 보고 망한다. 우리 그건 객관적인 입장이지만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공격을 해도 미국은 절대 반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저희는 여기서 또 걱정해야 될 나라는 비단 중국, 미국, 그다음에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화성 12호 4발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미국 영토인 괌에. 그때 일본은 집단 자유권 2015년 법 개정으로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자위대가.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제 미국과 협조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은 정말 그리고 주일 군사 동맹은 정말 아시아 동맹의 축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때 한국 정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과연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이 미국한테 어떤 동맹국으로 비칠 것인가? 그렇다면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네. 미국과 한국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1994년도의 극적인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어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특사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핵 ICBM 기술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 이제 강석주와 켈리 특사가 맞붙었을 때 그때 노무현 정부는 강석주의 발언을 그것이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잘못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네. 시드 해커 박사가 그 농축 우라늄 시설을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불신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극적인 타결이 있을 것인가? 네.
뭐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너무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뭐냐면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정책입니다. 최대 예. 압박 정책은 지금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높이고 있지만 네네.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대화의 문턱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는 내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비핵화 전제가 된 대화만 북한과 하겠다 했지만 네. 틸러슨 네. 장관이 이번에 RF에서 얘기했죠. 대화를 원한다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된다. 이건 굉장히 조건을 낮춘 것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잡느냐 마느냐는 평양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를 통한 어떤 해결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의 wishful thinking입니다. 가급적이면 현 상황이 조용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한반도 사태에 궁극적인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네. 1994년도에 이제 미국이 영변에 핵 발전소로 타격해서 없애겠다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그때 없앴다면 지금 이렇게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북한과 이 미국의 문제가 거기에 끝나는 우리의 문제거든요. 북한 핵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 대화의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다고 보고 특히 그 이유의 하나가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는 이 사태가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다음에 가장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 내각 구성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HR 맥메스터도 이제 군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또 이제 순수한 이제 사성 장군의 이제 제임스 매티스입니다. 그죠? 또 이번에 비서실장 또 이제 뭡니까 존 켈리 해병대 대장으로 됐습니다. 상당히 NSC에서 군인들의 발언이 굉장히 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기회에 네네. 사실은 군인들 또는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했어요. 쭉 이전에 이제 후보에 나오기 전이나 또 후보에 나와서도 북한 문제를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커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대화보다는 어떤 군사적 행동을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시행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네네. 되겠지만 기본 정책은 대화보다는 오히려 해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성주에서는 성주 사드 기지에서는 이제 전자파 소음 측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좀 서둘러서 입장을 취한 게 아니냐,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게 역시나 이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이제 7월 28일 이제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로 이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이제 북한이 괌에 대해서 화성 12호 4발을 발사하겠다.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 국가들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뭐 한국의 입장을 보고 나서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우리가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과 이런 군인의 희생을 이렇게 짊어져야 하는가. 네. 동맹국 자체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뭐 사태가 어떻게 잘 봉합된다 하더라도 향후 한미 동맹을 이제 서로 협상해 나갈 때 이것이 어떤 끈앞풀로 계속 미국이 압력을 행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스타드 관해서 잠깐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이 북한이 그 미사일을 괌에 쏜다고 그랬습니다. 화성 12호 미사일을. 우리 국민들이 자문해 봐야 될 것은 만약 그 미사일을 우리한테 쏜다면 지금 일본은 지금 이제 여기 몇 년까지 내리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에 있는 SM-3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도시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패트리어트가 8개 포대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팩2로서 미사일 요격 못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사드 2개 포대만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7%가 찬성하고 71%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사람의 반대로 사드를 배치하지 못한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 세대를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공격을 불러오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같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 대북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또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새로운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잘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구축한 데는 크게 성공하셨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 이후에 네. 한국 정부가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다든지 또 그 국방회담과 군사회담과 이제 인도주의 회담을 또 제기했는데 북한 측에서 무반응으로 있었고 네. 그래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적 정치적 자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어떤 한쪽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절제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자국의 입장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아주 중심이 되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태를 추이를 관찰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뭐 야당 또는 이제 진보층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과거 야당 그런 진보층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지금 아마 그런 얘기와 다른 현실을 굉장히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머리에 있는 기존 선입관을 다 내려놓으시고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이제 국방부 그다음에 뭐 정 안 되면 진짜 미군들 또는 뭐 외국 학자들 객관성이 보장된 그런 사람 다 불러서 한번 진짜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침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위하는 겁니다. 나머지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말을 안 해도 90% 이상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저는 이제 그 대통령 혼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업무 파악할 새도 없이 조직을 현재는 그 조직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럼 북핵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맞도록 정부 조직도 조금 이제 고칠 게 없는지 고치고, 그다음에 그 북핵의 전문가가 과연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좀 더 보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처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처칠이 수상입니다만 그 내각이 전부 다가 독일과 협상을 하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복이죠. 그때 처칠만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도 그거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독일한테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상황에서는 진짜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핵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미흡한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열심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신뢰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